제목은 앱을 활용한 선별 진료와 자가진단 키트 운영, 그리고 방역 현장에서 본 방역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이제 대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서울까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현장에 이제 방역을 도와줄 의사들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의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현장에 의사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드라이버스로 이제 현장에서 첫 주부터 계속 근무를 하게 됐는데 쉽다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다 좋았는데 시스템이 일단은 그 차 안에서 다시 종이 문진표와 그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종이를 받침대를 또 할 수 있는 받침대, 볼펜 이런 것도 주고받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이 차량들이 엄청나게 또 밀려 있는 현장 이런 걸 보고는 이것도 하나의 진료 현장인데 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지 않을까 하고 건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서식지에는 코비드 바이러스가 당연히 검사를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일단 의심자이기 때문에 또 수일간 생존할 수 있고, 또 이거를 갖다가 또 사실은 5년간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내 감염의 우려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페이퍼리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현장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 출발했고요. 그래서 선별 진료소에 대한 그 정보 시스템을 재작년 3월부터 이제 그려보게 됐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하나의 진료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질적인 이 선별 진료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게 많이 좀 변형이 돼서 선별 진료가 아닌 선별 검사소처럼 검사만 있지 의사는 현장에 없는 이런 지금 좀 약간 왜곡된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하려면 이 데이터의 주체라든지 데이터의 소유권에 따라서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최소 필요 조건들이 다 달라집니다. 일단 이게 만약에 선별진료 데이터가 모두 공공정보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보안 시스템만 개별 선별진료에 한 5천만 원 가까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은 이 선별진료 통합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안내, 문진, 진료, 검체 채취 이 과정이 예약부터 시작해서 진료와 검체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내리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2020년 3월에 제가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도 너무 좋다, 빨리 하자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너무 좋다 생각해서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결론적으로는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코로나 이제 끝날 텐데 이런 시스템까지 해야 되냐는 실무자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좀 좌절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거는 독자적으로 제가 만들겠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개발을 사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선별진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데피니션 자체가 생각 주제가 너무 많고 또 여기서 또 파생돼서 다뤄야 될 정보 속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여기 이제 너무 시간도 적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생각한 거는 선별 진료는 모두 일단 바코드, 3바코드 체계로 디자인했습니다. 현재 3-4군데 서울에 있는 보건소가 도입을 해서 일부 쓰고 있고요.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하나의 선별 진료소로 가기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려면 그 예약 확인증 같은, 우리가 보통 영화관을 가더라도 영화 예매권 바코드로 출력해서 가지 않습니까? 키오스크에서 뽑든지. 그 바코드를 제시한 사람만 입장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최소한의 그런 증표는 있어야지만, 증표가 있어야 입장이 되도록 한다면 선별진료 문진표를 모두 다 입력을 하고, 집에서 PC를 입력하든 스마트폰을 입력하든 빨리빨리 이제 협조가 될 텐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 지금 99%의 선별진료소는 제가 이제 개발해서 도입한 데는 굉장히 나름대로 빠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입력이 안 되면 바코드 생성이 안 돼도 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체계가 일단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검체 채취할 때 그 검체마다 튜브에 담거든요. 그 튜브마다 이제 당연히 바코드 라벨링이 같이 돼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중소형 병원이라도 검체가 하루에 나가는 검체가 한 100개, 200개만 돼도 병원급에서는 당연히 라벨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35만 건, 70만 건 검체 채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왜냐면은 그러면 검체가 뒤바뀌든 검체가 분실되든 뭐 여러 가지 검체 관리가 지금 하루에 한 70만 건은 해야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잠재울 수가 있는데, 70만 건에 대한 그 검체 관리 정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건 뭐냐면은 이 선별진료 문진표를 약간 스마트하게 더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강남구에 어느 분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3시간 줄을 쓰셨대요. 근데 PCR 줄였나 봐요. 당신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 줄로 바꿨는데 그 2시간 더 기다렸다 총 5시간 걸려서 검체 채취를 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부분도 당연히 문진표를 입력하면 당신은 PCR 검사 대상자다, 당신이 자가진 대상자다, 이렇게 구분만 해줘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참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2년 동안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정보가 보건소에서 주도한다는 이유로 공공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시스템만 개별 한 5천만 원 이상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인트라넷 개념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그 전자문표에 담은 정보를 자기 스마트폰에 바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코드를 갖다 대면 그 정보 자체를 다 읽어들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게 아니라 바코드 리더기만으로도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별진료소가 인터넷이 안 돼도 이 검사 정보를 호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이 공공 데이터로 분류되는 순간에 보안 시스템은 5천만 원 이상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자가진단 키트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가보면은, 검사 받으러 가는 사람의 90%가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목적으로 가시는 건데, 지금 이 집에서 뭐 양성 키트든 음성 키트든 갖고 가서 내미는 건지 알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그 개별 선별 진료소가 발행하는 그 바코드 인증을 부착을 해서 이게 그 최소한 보건당국의 음성 확인 통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하는 장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기초의학에서 의료 정보를 연구했는데 방역 현장에 있으면서 좀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유행 바이러스가 당연히 100% 지금 해외에서 나타나는 변이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원인은 해외종이고 이게 만약 불이 났다고 보면 발화점이 분명합니다. 해외에서 입고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입고 가는 장소를 먼저 100% 스크리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림 그려본 건데 불은 지금 인천에서 났어요. 분명히 발화점은 인천인데 인천에서 다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흩어져서 나중에 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단위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인천 공항부터 원래 하루에 한 2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많아야 지금은 10,000명 이내밖에 안 들어올 텐데 최소한 그 정도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35만 명, 70만 명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역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좀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방역당국에서 참 좋을 텐데라는 많이 아쉬움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방역당국의 어떤 잘못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런 의도는 절대로 아니고 좀 더 아쉬움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아서 몇 가지만 짚어가겠습니다. 방역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금 그 중앙질병관리청에서 환자의 전체 데이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맞죠. 하지만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현장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빨리빨리 현장이 정리가 돼야지만 교차 감염 문제 하루에 뭐 5시간씩 지금 기다리고 검사받고 있는 거를 1시간 이내로 대기시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정말 장담하고 싶은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지금 안 찾고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방역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지역별 예를 들면은 우리 역학조사서만 해도 지역별로 포맷이 당연히 다른 게 정상이고 현행법상 그 역학조사서 자체가 지자체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획일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자가문진 다 좋죠. 근데 지역별로 이미 다 하고 있었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통일하고 획일하면서 오히려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의료법상 환자 진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이 보고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는 그 진료를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 의료법상의 의무를 지금 위배하고 있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직접 하려고 한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직접 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절차를 받았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고 일단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 서버가 멈출 경우에 실제로 좀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 국민이 추위나 더위에 몇 시간씩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선별진료소마다
PC에 프로그램 깔아서 각자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회계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상당히 큰 문제겠죠. 그리고 PCR 검사를 PCR 검사가 당연히 정확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 안 하고 자가진단 키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 속도나 검사 인력, 채취 인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좀 이의제기를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선별진료 검사 속도가 느린 이유는 현재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일회용 장갑을 뺐다 꼈다 하는 또 시간이 한 1분이나 걸립니다. 실제 검체 채취 자체는 한 30초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2배가 느려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속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검체 채취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치 의사가 복강경 수술하듯이 하나의 검체 채취 면봉을 복강경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비대면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장갑 없이도. 왜냐하면 고무장갑을 뺐다 꼈다 하고 일회용 장갑 뺐다 꼈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체 튜브를 열고 다니는 거. 이게 하루에 지금 개별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이 나갑니다. 하루 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 자동화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저도 개발해봤고요. 이런 것만 도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PCR 100만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해외 입국자는 스크리닝을 일단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가진단 키트를 타겟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검사의 오차율에 대한 이 의미를 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PCR이든 자가진단 키트든 이 검사 오차율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검사 오차율이라는 건 결국 안경의 교정 시력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도수의 안경을 껴서 감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 보이면 그만큼 보이는 거고 잘 안 보이면 그만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차율만큼 결국은 특히 감염병의 특성상 놓친 만큼 전파가 된다. 결국 오차율의 유병률을 수렴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좀 이건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PCR 검사 오차율이 1%라면 유병률은 당연히 1% 이내로 수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별이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해상도에 더 낮은 분해능을 가진 안경을 꼈다. 그러면 20%가 안 보여요. 20% 놓치는 거고 20%만 도달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검사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10개 중에 4개가 안 보이는 거죠. 60%의 정확도. 오른쪽이 90% 정확도를 가진 안경이다. 라고 보면 지금 코로나가 10개 중에 4개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죠. 얘가 퍼져서 결국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스크린이 이 안경이 무한대로 퍼진다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바라다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40% 코로나 확진자 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 정확도와 유병률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질병의 유병률과 신기술의 오류 간의 크기, 이 상호 의미를 갖다가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료기술, 저도 대학원 때 인공장기 연구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큰 생각할 점이 과연 여기서 얻는 게 맞는가, 잃는 게 맞는가를 차이를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병의 유병률, 그러니까 지금 좀 뭐 극단적인 얘기를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뭐냐면 코로나 백신으로 만약에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맞아야 된다. 근데 코로나 실제 걸린 사람 1명이야. 그런데 이거를 맞으면 어쨌든 세배가 중증화가 덜 돼요. 위험도가, 상대 위험도가 3배가 떨어진다라고 백신 회사에서는 홍보를 하겠죠. 근데 실제 유병률이 얼마냐는 거죠. 실제 걸려있는 사람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신의료 기술의 논점은 실제 유병률이 얼마냐. 현재, 그리고 또 미래. 이 부분에서 접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아니, 한 명 걸려있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맞아서 0.01%, 한 5만 명이 5만 명 5천 명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신의료 기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 유병률 현재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겁니다. 우리가 1차 백신 도입했을 때는 코로나 유병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0.001%. 그때 우리가 백신을 도입을 했고, 그 백신의 효과는 3개월 정도 유효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얻는 게 더 컸는지, 너무 빠른 게 아니었는지. 부작용 크기는 아까 사옥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부작용의 크기가 충분히 반영된 건지. 왜냐하면 백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부작용이 제로해야 됩니다. 전 국민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작용의 크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유병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백신 효과 때문에 또 오미크론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백신을 갖다가 어떤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과학적 방역 정책 이걸 수립할 때 좀 됐으면 하는 겁니다.